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 노무사 1차 경제학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19년까지 2010년서부터 10개년 기출문제가 돼 있는데요. 여기 순서에 따라서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여기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28회 노무사 1차 경제학 원론 기출문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그 카페에다 좀 올려놨거든요. 문제를 PDF로 올려놨으니까 그것 좀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봅시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무슨 정책? 예, 맞습니다. 통화정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번 시험부터 조금 더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게 ISLM까지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통화정책이라 해요. 그래서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어떤 효과를 보게 됩니까? 네, 맞아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IS LM 곡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Y고 여기 이자율인데 LM 곡선 우상향 하죠. IS 곡선 우하향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자, 여기에서 만약에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그럼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그럼 A에서 B점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고 통화량은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LM이 우측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다시 또 총수요 총공급으로도 얘기하죠. 그러면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D, AS 곡선에서 살펴보면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얘가 AS 곡선이고요. 얘가 AD 곡선 이렇게 돼 있는데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죠.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역시 A에서 B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서 국민소득도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면은 이 Y라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ISLM 모형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Y는 증가하게 되고 물론 이자율은 떨어지고 그리고 물가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이자율은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게 우리가 통화정책 또는 금융정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 1번이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어떻게 해야지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겠니?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은요. 첫 번째 거 1번에 보시면 오픈마켓입니다.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국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입해야 돼요. 본드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런 반대로 통화량이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보는 통화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법정 지급 준비율하고 재할인율. 법정 지급 준비율은 예금은행, 일반은행에 꼭 지켜야 될 필요 지급 준비율을 인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준율을 인하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재할인율은 어떻게 합니까? 법정 지급 준비율하고요, 재할인율은 두 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재할인율이라는 것은 이제 중앙은행이 일반 은행에 대해서 대출해주는 이자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입, 인하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은요. 물가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물가 변동, 인플레이션이 관심사고요.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데 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게 시험 문제가 됩니까? 예, 맞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얘기할 때요. 이게 예상했냐, 예상 못했냐 그게 중요한 문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예측을 한 경우 이때는 충격은 좀 덜합니다.
자, 예측하지 못한 경우 이때는 충격이 좀 더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예측하지 못한 경우는 부가소득의 재분배가 발생하는데 자, 빚진 사람이 이득입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득입니까? 맞아요. 채무자가 이득이야. 채무자가 이득을 보게 되고요.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돼. 또 누가 손해를 봐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요거는 우리가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슬퍼지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또 손해를 봅니까? 라고 하면 화폐를 보유한 사람이에요. 화폐 보유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보유자가 역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명목소득으로 받는 사람 있잖아요. 명목임금이라든가 명목소득 또는 명목연금 있죠. 명목변수로 받는 사람들은 연금의 수령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손해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예측하지 못했을 때. 자, 그러면 예측을 하게 되면은 화폐 인플레이션 예상해가지고 다 충격이 없을까? 아니에요. 예측을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걸 언제나 틀리게 해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도 그때는 메뉴 비용이라든가 우리가 메뉴판을 가는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은행에다 돈을 갖다 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행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뉴판을 가는 비용이 발생해요. 또는 슈레더 코스트라 해서 구두 밑창이 파는 거죠. 그래서 구두창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게 전부 다 사실은 거래 비용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비용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에 예상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메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요. 메뉴 비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그걸 우선 먼저 보시고 다른 것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야, 나머지들은 그렇게 우리 시험이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 정도 물어보고 있죠.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 합친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 디플레이션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셈이에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실질임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명목임금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로 나눠주면 실질임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임금 이렇게 돼 있어요. 디플레이션이면 물가가 하락하게 되니까 여기서 실질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실질임금이 올라간다. 2번 맞고요. 다음 3번 보시면 종수요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게 바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뭐 그냥 개념 자체죠. 5번 디플레이션은 기업의 명목부채 실질 상환 부담을 증가시킨다. 맞아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 이득이야. 갚아야 될 돈이 작아지는 건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반대가 되죠. 채무자가 불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3번 봅시다. 자, A국의 2008년 국민소득 개정의 일부이다. 실질 국민 총소득, 실질 GNI야. 자, 거기 보시면 실질 GNI고요. 박스의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게 실질 GDP예요. GDP. 자, 우리 시험 문제는 기본적인 걸 물어보다 보니까 거시경제 변수 이런 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요거 두 개 차이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D라는 것은 도메스틱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땅덩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속지주의 이렇게 얘기하고요. GNI는 이게 뭡니까 하면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만들어진 거냐.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GDP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벌어들인 거는 포함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건 빼줘야 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여기 보시면 GDP가 1,500조 원이거든요. 1,500조 원이 있는데 거기서 요거 세 번째 대외 실질 대외 수취 요소 소득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벌어들인 거랑 뺀 거랑 그걸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교육 조건에 따른 여기 보시면 이게 N 여기 옆에 I 있죠? 이게 인컴이고요. 이게 P 프로덕트야.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생산과 관련된 지수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인컴이니까 소득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얘네 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교역 조건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좀 어려운데 또 출제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좀 놔두셔도 되는데요. 교역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농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농사 자격증을 갖고 밖에 취업을 하러 갔는데 조건이 계약 조건이 좋아. 그렇게 되면 교육 조건이 좋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농사 이제 자격증을 취업해가지고 시장에 잡마켓에 나갔는데 경기도 안 좋고 농사에 대한 대우가 별로 안 좋게 되면 조건이 별로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외 교육 조건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이 60조 원인데 그것만큼 더해주고 빼주고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을 요게 교육 조건이 개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개선이 되면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생산한 것보다 대우가 더 좋아지게 되는 거니까 교육 조건이 개선되면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게 좀 제일 그나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요것들을 다 고려해서 더하게 되면 1570조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4번 문제 한번 보시면 네. 아이고, 요건 해설이니까 제가 요걸 빼버리도록 할게요. 이거 빼버리고요. 자,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네, 4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요즘 스타일이 모두 고르세요. 그럼 모두 고르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죠. 여러분 우리 AD 곡선이 자 우하향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거 원래 ISLM으로 우하향하는 거를 원래는 도출하는데 경제 원론 수준에서는 ISLM을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험 문제가 어려워질까봐 제가 이번 시험 준비 대비했을 때는 거시경제 ISLM까지 많이 설명했는데 전통적인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AD 곡선이 뭐와 뭐와의 관계입니까? 하면 여기가 수직축이 물가고요. 여기가 Y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점을 잡아요. 그래서 물가 수준이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물가가 하락했는데 그때 Y가 이렇게 증가하는 점을 찾으면 될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연결한 게 바로 AD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물가가 하락했을 때 사람들이 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소득이 증가하는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자, 첫 번째, 요거 이제 공부 위해서 다 한번 보세요. 자산 효과보다 이자율 효과 먼저 보세요.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게 모든 변수가 비슷하게 같이 가게 됩니다. 뭐 피셔 가설이라 해도 되고 아니면 ISLM 공부했으면 물가가 하락하면 LM이 우측 이동하니까 이자율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자율이 하락해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래서 투자가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자율 효과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에 자 기억 볼게요.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자산의 실질 가치가 상승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라는 것은 에셋이다라고 하면 금융자산, 실물자산 이렇게 있는데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여기 실질 자산이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이제 부가 증가하는 거죠. 나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소비가 증가한다고. 소비가 증가해서 이 경로를 따라서 Y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름을 자산효과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국 화폐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하게 돼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야. 외국의 물건이 비싸지는 거야. X라는 것은 엑스포트에서 수출품의 가격이라고 쓴 겁니다. 이게 하락하게 되면 순수출이 증가하는 거야. 순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요거 있잖아요. 여기 총수요라는 요거는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얘는 C, I, G, 그 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소비가 증가하거나 투자가 증가하거나 순수출이 증가하거나 이게 이제 환율에 영향 미치는 거니까 환율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증가하면 역시 Y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물가가 하락했을 때 Y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 A, 기역, 니은, 디귿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건 자주 나오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5번 볼게요. 적응적 기대 가설에서 필립스 곡선. 여러분, 적응적 기대 가설은 우리 늘상 했는데 이거 케인즈 학파예요? 어떤 학파예요? 고전 학파예요? 우리 적응적 기대 가설은 케인즈는 정태적이고요. 케인즈 학파 또는 제일 중요한 게 적응적 기대 가설이 통화주의 학파다라고 보시면 돼요. 통화주의, 누가 대표죠? 밀턴 프리드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리드만과 관련된 사람들은요. 적응적 기대 가설을 상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통화주의에서는 떠올라야 될 게 구축 효과라는 게 하나 떠오르셔야 되고요. 구축 효과. 또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맞아요. 단기에는 효과가 있는데 장기에는 효과가 없다라는 장단기 관련된 그 효과가 다르다라는 걸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는 효과가 잠깐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에는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쪽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4번에 밀턴 프리드만 맞아요. 그거는. 근데 필립스 곡선은 거기 보시면 장기에 우하향한다? 아니요. 장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AS 곡선과 필립스 곡선은 수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S 곡선과 또는 필립스 커브가 모두 수직이다. 이게 이제 장기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에는 잠깐 효과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AS가 우상향,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응적 기대 가설 통화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여기 총수요 확장 정책이 단기에는 효과적이라.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단기잖아. 단기에는 전부 다 우하향하고 우상향에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에는 우하향하지 않고 수직이다 하는 거니까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필립스 곡선과 관련해서 프리드만 펠프스의 기대 부가 필립스 곡선 그거 기억나십니까? 기대가 부가된 추가된 필립스 곡선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요. 필립스 곡선. 자, 이것도 AS 곡선, 루카스 곡선하고 똑같이 암기하셔야 되는데 필립스 곡선은 기대가 들어갔어. 마이너스 베타 U 마이너스 UN 자연 실업률이죠.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맞아요.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별로 어렵진 않고요. 해설에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넣어놨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해설 이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요. 총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총 공급 곡선은요. 여기 보시면 AS 곡선이잖아요. AS 곡선 할 때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비용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봤을 때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AS 곡선을 어떻게 비용을 증가시키니까 상방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포인트 맞춰서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게요. 유가 상승 시 밑줄 치세요. 유가 상승 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비용 증가 요인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면 1번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자, AS가 상방인데 여러분 AS 곡선이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보시면 Y고 여기가 P면요. 얘가 AS 곡선이 됩니다. AS인데 비용 증가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비용이 증가하니까 얘가 상방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상방 이동인데 옆에서 보면 좌측 이동이에요. 그래서 상방이라고도 표현하고 좌측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우측 좌측으로 나와요. 근데 공부하실 때는 상방 하방으로 제가 공부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인적 자본이 증가해도 장기 총 공급 곡선. 여러분 인적 자본 우리 노동경제학에서 많이 하잖아요. 인적 휴먼 캐피털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생산성이 향상된다니까. 인적 자본이 축적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축적 시 생산성이 증가하는 거야.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고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코스트가 하락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절감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AS 곡선이 맞아요. 하방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기의 AS 곡선이다라고 하면은 단기의 AS 곡선은 하방이고요. 이게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장기 롱런 AS는 이게 하방 이동하는 게 이게 수직이면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이 증가하는 거니까 얘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인적 자본 요거 띵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3번 생산성 증가 여기 말씀드렸죠. 생산성 증가는 비용을 절감시키니까 AS 곡선 우측 이동 맞고 4번 모든 가격이 신축적이면 그 밑줄 치세요. 모든 가격이 신축적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고전학파예요, 케인즈학파야. 고전학파잖아. 그럼 AS가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변함이 없다. 이런 거니까 맞게 되고요. 5번 고용주가 부담하는 의료 보험료가 상승하면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 자, 고용주가 부담하는 여기 있는 의료 보험료가 상승하면 코스트가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코스트 증가 AS 곡선 어떻게? 좌측 상방 맞죠? 네, 그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볼게요. 자, 생산함수 이거 보이세요? 이거 생산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Y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인데요. A 기술 수준이 있고요. 그 다음 K가 먼저 써 있어요. K의 3분의 1, L의 3분의 2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는 거 아시죠?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요거 두 개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자동차 생산함수가 됩니다.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 3번에 보시면 간단한 거야. 규모에 대한 수학 체감이 아니라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 이렇게 얘기하죠. C, R, S 이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 문장은 길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데 딱 보면 바로 답이 딱딱딱 나오게 돼요. 사실 뭐 경영학 못지않게 경제학도 우리 농사 시험에서는 레벨이 좀 낮게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 안에 풀 수 있고요. 복잡한 그런 문제들은 그냥 한두 개 빼셔도 그냥 거의 쉽게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알파 베타 할 때 요 K 앞에 있는 요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 3분의 1은 맞아요. 지금 자본 위에 붙어 있으니까 자본에 전체 분배율이야. 전체 1, 두 개 합하면 1이니까 1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만큼 분배율이자 자본에 대한 탄력성입니다. 생산량에 대한 자본 탄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기술 수준이 진보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A가 뭐예요? 이게 기술 수준이죠. 그러니까 2번 맞고요. 다음 4번 경제성장률은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율과 맞아요. 경제성장률은 LK뿐만 아니라 총요소 생산성인 A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노동과 자본의 투입물, 양적 투입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맞고 지금 살펴본 것처럼 5번 볼게요. 노동소득 분배율 이게 이제 3분의 1이니까 노동의 분배율은 3분의 2다. 네,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쉽게 3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은요. 그냥 암기하시는 건데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ISL은 BP 곡선 할 때 이걸 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나올 가능성은 이번에 희박합니다. 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암기하면 됩니까? 하면 고제 변통 이렇게 암기하세요. 예전에 이제 금융정책이라는 걸 많이 써서 고제, 변금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이제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변통, 통화정책. 자, 이건 뜻이 뭡니까 하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통화정책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보세요.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아니라니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만 효과적이고요. 2번도 보시면 통화정책이 효과적이다. 1, 2번 다 틀렸습니다.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자 재정정책이 여기서 말하는 효과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일 때 통화량을 재정정책일 때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게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3번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건 뭐 그래프 그려가지고 할 거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인풋 대비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해설도 그냥 고제 변금, 고제 변통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좀 잘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해설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 요거 한번 보시죠. 자,
9번 보시면 이제 국제수지표 관련 이것도 이제 자주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 우리 책 앞에 보시면 과거 10년간 기출문제 됐던 포인트 있잖아요. 그것만 그냥 잘 한번 토픽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국제수지표, 경상수지 이렇게 하는 오른쪽 해설에 잘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거기 한번 보시면 여기 요걸 좀 잘 보셔야 돼. 여기 보시면은 자, 경상수지 여기 보시면 국제수지에서 상품, 서비스 여기 있죠?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소득, 이전소득 이렇게 있는 거야. 이제 보통 이제 다른 것도 집어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데 우리 거기 문제는 직접 투자랑 증권 투자 집어넣었지만 경상수지에 포함되는 항목 거기 보시면 상품 수지,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소득 그거를 다 더하게 되면 35억 달러 흑자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요 국제수지 관련된 표를 알고 있는가? 네, 그게 관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뭐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에 사적 재화인 XJ 시장의 수요자는 A와 B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화 XJ에 대한 A의 수요 함수가 거기 보시면은 QA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QA가 여기 보시면 10-2PA. 원래는 이렇게 가격도 A로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Q, B가 이렇게 있죠. B라는 애가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살래? 라고 하면은 3P, B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 전체다라고 하면은요, 아시겠지만 요거 두 개를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요. 서메이션해서 이 Q 합하게 되는 것은 QA 더하기 QB 이렇게 합하면 돼요. 근데 합할 때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요,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A가 직면하는 가격과 B가 직면하는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사적재인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적재, 사용재인 경우는 가격이 동일합니다. 특히 가격 수용자이기 때문에 P가 똑같아서 얘를 그냥 빼도 돼요. 얘를 빼도 되고 얘를 빼도 돼요. 아예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이렇게 아예 빼서 주어져 있는데 다른 시험 같은 거는 빼지 않고 넣어줍니다.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리고 얘가 달라요. 그 절편이 다르면 원래 굴절되는 형태가 보일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더해서 마이너스 5p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뭐 쉽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네, 거기 보시면 A국과 B국 게임이론과 관련된 내시 균형과 우월 전략 찾는 것이죠. A국과 B국의 전략은 무관세와 관세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동시에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자, 동시형 게임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형 게임. 네, 가위바위보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사이멀테니어스 게임이 되는 거예요. 내시균형 찾는 것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져 있을 때 자신의 최선의 전략을 찾으면 돼요. 자, B가 무관세를 선택하면 A국은 어떤 걸 선택합니까? 무관세일 때 300이고 관세는 150이죠? 여기다 300에다 꺽쇠 체크하시고요. 표가 좀 작아서 죄송하지만 뭐 그 프린트아웃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B국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A가 무관세면 400인데 관세면 200이에요. 400에다 꺽쇠 체크하시죠. A국 같은 경우 5월 전략이 있습니까? 맞아요. 있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무조건 무관세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B 입장에서 봅시다. 자, B 입장에서도 보면은요. B 입장에서는 A가 무관세라면 B가 무관세면 250, 관세면 100이니까 250이 100보다 커서 요걸 체크하고요. 자, A 국가가 관세를 선택하게 되면 자, B가 관세를 무관세면 300인데 관세면 200입니다. 무관세가 더 크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A국과 B국은 모두 무관세라는 5월 전략이 존재하고요. 무관세. 내시균형은 꺽쇠가 두 개 같이 있는 거니까 둘 다 역시 무관세가 됩니다. 자, 여기서 5월 전략이 발생하면 그건 언제나 내시균형이 되기 때문에 5월 전략이자 내시균형이 무관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니까 A국의 5월 전략은 관세다? 뭐야? 틀렸네. 그냥 1번 그냥 틀렸습니다. 2번 B국의 5월 전략은 무관세다? 맞고요. 내시균형은 300과 250. 오케이. 파레토 효율적이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다른 데로 갈 만해서 플러스 될 만한 게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이게 두 개 합하면 550으로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로 갈 유인도 없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죄인의 딜레마 같은 경우에는 파레토 효율적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는
우월 전략인데 죄인의 딜레마의 상황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그거에 너무 박히신 분들은 죄인의 딜레마인가 이럴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월 전략과 내시균형 찾는 거 그거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5번 우월 전략 균형이 내시균형이다. 맞아요. 이거 할 때요. 우월 전략 균형이 존재 가능성이 조금 더 협소합니다. 내시균형이 존재 가능성이 조금 더 이렇게 영역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한번 볼게요. 12번. 자, 정상제인 커피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정상제라고 그랬으니까 좌측 이동하려면 소득이 감소해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옳은 건데 커피 가격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가 커피에 대한 소비량이 있고 커피에 대한 가격이 있으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한단 말이다. 그러면 우하향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커피의 가격이 변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수요량에 변화해가지고 얘는 곡선상에서 이동을 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틀렸지. 커피 가격이 변하면 안 돼요.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제니까 우측이동이지. 그래서 틀린 겁니다. 2번 틀렸고 3번. 선호도가 높아진다. 선호도가 높아지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다 우측이동이잖아요. 그래서 2번, 3번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는 대체관계냐 보완관계냐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물어봐요. 4번 보시면 대체제인 홍차 가격이 상승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대체관계인 홍차 가격이 상승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홍차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하겠죠. 대체관계니까 커피에 대한 소비량은 어떻게 돼?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차에 대한 가격 상승은 얘가 두 개 플러스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대체 관계, 보완 관계 해서 우리 이거 노경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플러스 관계 되는 게 대체 관계. 그러니까 커피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우측이동이잖아. 자, 보완 관계엔 설탕 가격이 상승한다. 반대로 이거는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설탕 가격이 올라가면 설탕 소비량이 줄면서 커피에 대한 소비량도 같이 감소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죠. 자, 요거 보시면 요거 뭐 해설이고 요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13번 한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한번 보시죠. A기업의 총 비용 곡선이 아래와 같다. 이게 체감적으로 증가하다, 체증적으로 증가합니다. 여기다 이제 그림을 좀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Q가 생산량이고 총 비용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총 비용입니다. 밑에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을 한번 그려볼까요? 각각의 생산량에 대해서 점 몇 개만 찾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합시다. 우선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원점에서 그린 기울기예요. 평균 비용, 에버리지 코스트는 원점에서 그린 기울기가 이거예요. 점차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점차 여기로 할게요. 작아지고 다시 이렇게 커지는 거 알 수 있어요. 뒤에서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부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에버리지 코스트. 네, 이해되시죠? 자,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한계 비용은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 그렇죠? 우리가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데까지는 한계 비용은 밑에 있어야 돼요. 얘는 더 훨씬 작게 되고요. 여기선 두 개 똑같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똑같고 얘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고 꺾여서 이렇게 되는 게 MC 이렇게 돼요. 이해가시죠? 이것 좀 잘 보시고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1번 보시면 평균 비용은 단기 가변 비용 곡선 위에 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평균 가변 비용 곡선 우리가 1번에 보시면 자,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평균 가변 비용 더하기 평균 고정 비용 요거의 합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 가변 비용보다 평균 고정 비용만큼 AC가 더 위에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보시면 평균 비용 곡선이 상승할 때 여기죠. 평균 비용 곡선이 상승하니까 여기입니다. 상승할 때 한계 비용 곡선은 평균 비용 아래 아니죠. 여러분 목욕탕에 물 생각하거나 학점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아니 평균이 자꾸 올라가면 한계는 평균보다 위에 있어야지 평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번이 당연히 띵 틀렸고요. 네. 다음 3번 보시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총 비용 곡선과 접하는 점. 그렇죠. 원점에서 기울기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평균 그건데 거기 보시면 접하는 점에서 평균 비용은 최소이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접하는 점. 딴 데는 교차에 지나가는데 여기서 딱 보면 여기가 접해서 지나가잖아. 거기가 평균 비용이 최소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프 그대로 읽은 거예요. 다음 5번. 총 비용 곡선의 임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한계 비용이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다음 13번 볼게요.
14번 이거 탄력성. 2번 틀렸고, 탄력성 계산하는 겁니다.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는 건요, 이제 시험 문제 노경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할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럼 델타 P분의 델타 Q 이렇게 되고요. Q분의 P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P가 2일 때 우선 Q가 얼마인가 보시면 되는데 Q가 바로 1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P가 2일 때 Q는 16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요거 미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미분하게 되면 P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Q가 있어야 돼요. 요 그대로 쓰면 돼요. 미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분하면 저거요. P로 미분하게 되니까 얘가 바로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P와 Q 이렇게 있잖아. P가 얼마입니까? P가 2일 때잖아. 그래서 P가 2일 때죠. 여기 보시면 2일 때고요. Q는 얼마입니까? Q는 여기 보시면 16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이게 그냥 답입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거 우리가 편법으로 구하는 공식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자, 편법으로 볼게요. 이거 지웁시다. 좀 지울게요. 공간 때문에. 제 손이 막 밀어내네요. 자, 이렇게 좀 지워서 한번 봅시다. 자, 지워서 한번 보시면, 자, 우리 공급곡선 그래프로 하는 게 보통 객관식 시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 그래프로 해서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Q고 여기가 P예요. 자, 여기 우선 첫 번째 이 공급곡선이 어떻게 돼 있어? Q는 10, P,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어요. 자, P가 빵이면 Q는 얼마야? P가 빵이면 Q는 마이너스 4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빵이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있고요. 기울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 정리하면 P는 이렇게 하면 기울기 살짝 볼 수 있어요. 그럼 P는 여기 보시면 P분의 Q분의 1 Q 여기다가 4가 전리 넘어가죠? 그걸 10으로 나누니까 10분의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약간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어디서의 탄력성을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면은 P가 2잖아. 여기가 2가 여기에 오게 돼요. 왜냐면 여기는 절편에서 찾을 때는 지금 가만히 보면 Q가 빵일 때니까 10분의 4일 때잖아. 여기는 10분의 4일 때니까 2일 때는 얼마입니까? 점점점점 찍게 되면 여기 16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원점분의 전체 할 때 그걸로 한다 그랬죠? 이게 원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원점분의 16이잖아. 그쵸?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원점분의 전체 그 공식을 이용하라고 했죠? 전체가 이겁니다. 전체. 원점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원점까지의 거리는 이게 16이고 전체의 거리는 16이고 저 마이너스 하니까 20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걸로 할게요. 여기까지는 16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1.25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봅시다. 15번 자주 나오는 거예요. 외부 효과인데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외부 효과는요. 생산에서 발생할 수 있고 소비에서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 뭐 있죠? 부의 외부성이 있고 이론 외부성, 긍정적인 외부성이 있어요. 거기 1번에 보시면 부의 외부성은 네거티브한 외부성이잖아. 이거는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어떻게 됩니까? 최적 수준보다 나쁜 거잖아. 그럼 바람직한 것보다 맞아요. 더 많이 생산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과소가 아니라 과다 해야 되는 거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기억을 그냥 다 날려버리면 뭐야? 다 날라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하나만 체크해도 그냥 답은 그냥 4번밖에 없네요. 물론 공부를 위해서 다시 보셔야 돼요. 이은 외부 효과는 보조금 또는 조세, 피구 보조금, 피구세를 통해 가지고 내부화시킬 수 있다. 내부화라는 게 뭐야? 외부성을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다음 디귿 보세요. 거래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다면 맞아요. 거래비용 코즈 정리죠. 거래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으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뭐 해설이고요. 다음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한번 보시죠. 이거 텍스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 정부가 한 개당 제품 한 개당 10의 종량세를 부과했습니다. 텍스를 부과했어요. 근데 텍스를 부과할 때는 여러분 소비자한테 부과하거나 생산자한테 부과하거나 똑같습니다. 만약에 생산자에게 부과 시 생산자는 이거를 뭐라고 인식한다? 비용 증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공급곡선이 상방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텍스가 소비자한테 부과했다라고 할게요. 이거 노경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고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있어요. 근데 노동시장에서는 노동 공급자가 근로자가 되는 거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자, 노동을 수요하는 사람은 이제 소비자가 되는 거고. 아무튼 텍스를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해요. 하방이라는 게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둘이 힘이 이제 어느 한쪽이 완전히 없거나 힘 세지 않으면 서로 협상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조세의 부담이 달라지게 되는데 조세의 전가와 귀착해서 귀착이라는 게 인시던스에서 누가 실제로 부담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늘 그걸 물어보게 돼요. 우선 1번 보시면 공급자에게 종량세 부과하면 공급곡선 상방 이동이니까 균형가격 상승하고요. 수요자에게 부과하면은 균형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소비자가 내는 그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공급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이건 아실 것 같으니까 차대만 그리면 공급곡선이 상방 이동해요. 그럼 균형이 여기서 0, 저는 1, 이제 여기 2가 이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에요. 똑같아지는데 소비자한테 부과하게 되면 현실에서 나타나는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이에요. 여기가 2가 되고 1은 점점점에서 1 이렇게 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맞고요. 다음 3번. 그래서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소비자한테 수요자에게 부과하던 조세 수입도 같고 효과도 똑같아요. 그렇죠. 경제적 효과는 똑같고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손실도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순손실의 크기가 여기 삼각형 크기가 순손실인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게 순손실의 크기예요. 두 개의 효과는 다 똑같습니다. 자,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가인데 누가 힘이 센가입니다. 5번 보세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 경우 잘 체크하세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 경우 이렇게 이 얘기는 뭐예요?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나 세금 안 내! 이렇게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지금 탄력성이 훨씬 더 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가 더 힘세 이렇게 되는 거야, 생산자보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좀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그럼 소비자가 힘세니까 생산자한테 야 네가 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생산자 알았어 내가 많이 낼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됐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은 당연한 거니까 뺄게요. 클 경우 소비자가 힘이 셀 경우 소비자의 부담이 크다? 아니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이해가시죠? 쉬운 문제고요. 다음 17번 이거야말로 기본적인 문제죠. X랑 Y를 소비하는 A의 무차복선과 예산선이 있는데 1번 보세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무차복선의 기울기는 한계 대체율이다. 맞죠? 그냥 기본적인 거죠. 2번 볼까요? 잘 보이세요? MUY가 2번 보시면 2번이 MUX분의 X랑 MUY를 분자에 헷갈리게 넣어놨네요. MUX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PX분의 PY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관심사가 X예요, Y예요? 그냥 분모분의 분자 뒤집어도 되지만 Y가 관심사가 되는 거죠. 부등호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Y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Y에 초점 맞춰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Y에 초점 맞추시면 Y에 이렇게 반짝반짝 초점을 맞추세요. 그럼 이게 느낌이 뭐라고요? 코스트의 느낌이고요. 이건 느낌이 뭐라고요? 베네핏의 느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YG에 대한 코스트 대비 베네핏이 큰 거니까 YG를 어떻게 해야 돼? 늘려야 되는 거지. 근데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YG를 줄이고 띵 틀렸네. 그래서 YG를 늘리고 XG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띵 틀렸고요. 3번 보시면 예산제약선의 기울기가 두 재화의 가격 비율이다. 맞고 4번 효용 극대화는 무차복선과 예산선이 접점 맞죠? 5번 한계 대체율은 한계 효용의 비율이다. 이것도 MRS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 이거 암기하면 안 되죠. 우리 시험에서도 MRS 시험 나왔는데 막 뒤집어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MRS XY예요, YX예요. YX라고 써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거 좀 잘 봐주시고요. 다음 18번 보시죠.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소비자 A는 정상제인 X제랑 Y제만을 소비하는데 X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X랑 Y가 동시에 증가하는데 정상제예요, 둘 다? 어떻게 된 거죠? 맞아요. 소득효과. 그리고 동시에 뭐뭐로 인해서 상대적, 우리가 실질 소득이 변하는 게 소득효과고 상대적으로 싸진 그게 대체효과잖아요. 그래서 앞에 게 소득효과, 뒤에 게 대체효과 이렇게 됩니다. 뭐 간단합니다. 예, 넘어갈게요. 이렇게 넘기고 자, 다음에 요거 해설이고요. 다음에 요거 19번 문제 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이 비효율적인, 여러분 왜 독점이 비효율적입니까? 독점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가요? 아니야. 독점이라는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노폴리잖아요. 독점 시장이야. 우리 노경에서는 수요 독점 이런 걸 배우죠. 제가 봤을 때는 공급 독점도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쌍방 독점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독점이면요. 기업의 수가 하나 있고 시장 지배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좀 시장 구조가 이게 경쟁이 없어서 나태해질 만한 요인이 생겨요. 나태해진다는 건 뭐야? 생산을 더 할 수 있음에도 생산을 덜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포인트 찾으시면 뭐예요? 맞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과소 생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생산하지 않는 거니까 초과 설비가 존재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 뭐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20번 봅시다. 자, 소득분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노경에서도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불평등을 나타내는 애켄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불평등을 지닌 이거니까 진위 계수는 불평등 지수야. 클수록 불평등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번은 클수록 평등하다. 그러니까 틀렸네. 그러니까 여기 기억 같은 거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죠. 기억 날라가고 요거 날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다음 니은 볼게요. 교차하지 않는 두 로렌츠 곡선 중에서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맞죠? 우리 로렌츠 곡선은 아시죠? 자, 이게 누적 소득이고 누적 인구입니다. 누적 인구 이게 10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는 누적 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100원을 놀아갖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대각선이 이제 기준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완전 균등한 상태죠. 완전하게 균등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멀어질수록 불평등이 조금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 볼까요? 진위계수의 값이 커질수록 여러분 진위계수는 커질수록 어떻게 진위계수는 이거 알파 베타 해가지고 면적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하는데 진위계수는 클수록 불평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알파 면적이 이건데 알파 면적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불평등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불평등이 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거기 보시면 10분위 분배율 이거 잘 기억해 달라고 있습니다. 10분위 분배율은 자 여러분 소득을 10분위로 나눠가지고 상하 중에서 상하 어디가 위에 있습니까? 못 사는 하위층이 위에 있고요. 상류층이 분모에 있어요. 하위 40%고 상위 20% 이렇게 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완전히 평등한 경우에는 20분의 40에서 2가 되고요. 완전히 불평등하면 상위 20%니까 모든 돈을 다 갖고 있으니까 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 나와 있는 것은 10분위 분배율은 불평등이 커지게 되면은 상위가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불평등이 클수록 얘는 작아진다. 그래서 달튼 10분간 균등하게 팥서로 그 공식 우리가 암기해 두시면 쉽게 풀 수가 있겠고요. 자, 디귿 리얼 보시면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할 때 이게 대각선과 일치하게 되면 완전 균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균등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진위계수는 작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얼이 틀렸고요. 그 결과 니은과 디귿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21번 효율임금 제도 이거 맨날 나와요. 다른 시험에서 맨날 나오는 건 아닌데 알죠? 구조적 실업의 한 원인이고 세케인자파 주장이고 태업을 줄일 수 있고 이직을 줄일 수 있고 나태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거 다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부합하는 거? 예, 맞아요. 이윤극대화에 부합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잘 됐네. 자, 22번 한번 봅시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뭐 간단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생산물 시장의 제품 가격이 완전 경쟁이야. 완전 경쟁 시장 가격 수용자가 되는 거잖아요. P가 뭐랑 같다? 맞아요. P가 거기 보시면은 한계 비용하고 똑같다. MC와 똑같을 때 이 P가 물론 어떻게 됩니까? MR하고 똑같다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P가 MC랑 똑같은 거는 완전 경쟁에서만 적용돼요. 그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뭐랑 일치합니까? 맞아요. 알잖아요. 이건 노동시장에서는 VMPL 이거예요. 자, VMPL이 P 곱하기 MPL이죠. 이게 뭐랑 같습니까? 이거요. MFC인데 MFC가 임금하고 똑같은 거잖아. 노동의 MFC가
임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은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한계 비용, 한계 생산 가치. 이거는 뭐 노경에서 맨날 그림 그려서 하는 거니까 쉽게 맞출 수 있고요. 23번도 간단하죠. 여기 주어진 정보에서 이윤 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하면은 이거 알고 있죠? 자, 우선 첫 번째 공식은 MRTS입니다. MRTS LK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게 분자가 MPL이고요. 분모가 MP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랑 똑같다? R분의 W일 때가 최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사항 봅시다. 자, 자본과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5와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물이 거기 보시면은 자본 먼저 써 있네.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 이게 5고요.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노동과 자본에 대한 가격을 한번 볼까요? 자본과 노동의 가격이 자본을 먼저 했으니까 자본이 12래요. 얘가 12고요. 노동의 가격이 얼마야?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 이꼴이 성립 안 되네. 부동호가 어디가 큽니까? 딱 봐도 이쪽이 큰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노동에 초점 맞추세요. 노동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거보다 노동에 대한 비용, 임금이 더 큰 거니까 노동을 어떻게 해요? 줄이고 자본을 늘려라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답은 거기 보시면 2번 노동을 감소시키고 자본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24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거기 보시면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는데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 뭐 왜 이런 문제가 나왔지? 이거 같게 푸시면 되죠.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에 대한 공급을 같게 놓고 푸시면 됩니다. 노동의 수요 얘는 어떻게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1000 마이너스 W 있고 노동에 대한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0 플러스 W 이렇게 됩니다. 요거 두 개 같게 놓고 푸시면 되겠죠. 이 W는 11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W는 550 되고 그걸 대입하면은 L은 450 이렇게 되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25번 볼게요. A국에서는 실업률이 6%일 때 실업자가 60만 명. 자, 여기 보시면 실업률은요, 우리가 스몰이라고 쓰고요. 실업자 수를 우리가 대문자 U라고 이렇게 쓸게요. 대문자 U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취업자 수는 얼마니? 이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살짝 지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실업률 어떻게 구합니까? 실업률은 우리 이렇게 계산합니다. 실업률은 여기 보시면 실업자 수에다가 취업자 수 더하기 실업자 수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이런데 거기 보시면 실업률이 얼마라고요? 6% 이렇게 나와 있어요. 6%고요. 그 다음 여기 주어진 정보가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맞아요. U가 60만 명이래. 얘가 얼마라고요? 60만 명. 60이라고만 쓸게요. 얘가 또 60만 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6%니까 뭐 요거 계산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940만 명 2번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딱 보시면 지문은 경유학보다는 좀 길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가장 시간이 걸리는 게 그나마 탄력성 구하시오. 근데 그것도 편법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노경에서 쓰이는 노동시장 그 얘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할 수 있고 균형 갖고 하는 거 이거요. 우리도 30초 내에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치효과, 소득효과, 수요곡선, 공급곡선 이동하는 거 그리고 이제 거시에서 무슨 뭐 약간 IS, LM 이런 것까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노경에 했던 거에다가 경제학적인 객관식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단지 시간 싸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이 책을 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출문제 다운받으셔가지고 시간 재놓으시고 풀어보신 다음에 제가 객관식 시간에도 여기 2019년도 기출문제 빼놓고는 다 들어가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쉽게 준비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아셨죠? 아무쪼록 잘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잘 달리신 다음에 바로 또 2차 공부 열심히 매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수 없이 좋은 성과 거두시고 좋은 결과 알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